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한중일 순회 방문을 마쳤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600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며 명목 GDP는 2021년 기준 1조 5천억 달러로 세계 13위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독일과 영국을 제치고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3개국 순회 방문은 실용실리 외교 노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올해 11월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경제협력 강화와 정상회의 참석 약속 등을 위해 아시아의 3대국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최고의 경제 파트너인 중국, 일본, 한국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는 중국 방문으로 순방을 시작했으며 시진핑 중국 주석과 경제 유대를 강화하고 베이징의 1대1로 구상과 인도네시아의 자체 개발 비전인 글로벌 해상 펄크론 간의 시너지 효과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1대1로 프로젝트인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신규 수도와 새로운 녹색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베이징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유 수입량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일본을 방문한 조코위는 전기 자동차, 보험, 의료 및 식품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본의 투자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과된 모든 수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인도네시아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3억 1,85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약 6억 6,7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도요타 자동차는 전기차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8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한 조코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방, 인프라,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코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코로나와 초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투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금융시스템 안정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2분기에도 연기준 5% 이상 성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전력 소비를 볼 때 기업의 생산이 긍정적이라며 소비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분기에도 연기준으로 5.0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는 1분기 111에서 2분기 128.2로 크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소비 의사 등을 반영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 투자와 수출에서도 1분기보다 나은 상황입니다.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국제 원자재가 상승 혜택을 보고 있으며 제조업 강화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물가 상황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94% 올라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2.86%에 그친 근원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 등 인도네시아 주변국의 물가 상승률은 6에서 7%대로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기준금리를 3.5%로 내린 뒤 1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21 미납금 문제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인도네시아는 엄연히 개발 참여국이며 계약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기체에 부착된 인도네시아 국기를 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우리 방위산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관심이 줄어들긴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전통적인 방산 협력국으로 꼽힙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의 첫 수출은 1979년 대한조선공사가 설계 및 건조한 315톤급 고속 유도탄 경비정 4척이 인도네시아에 인도된 것입니다. 당시 우리 측에선 경비정만 수출한 게 아니라 기술 인력까지 파견, 장비 운용 기술 및 함정 운용 능력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각국의 국산 함정을 수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함정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대표적인 국산 무기체계는 잠수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과 19년에 1,400톤급 잠수함 총 6척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잠수함 수출은 해외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무기체계를 다시 해외에 내다판 세계 유일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88년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잠수함 건조에 나섰으며 2011년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도입 사업 때 우리나라가 원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을 제치면서 어느덧 우리 잠수함 기술이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639기의 경우 두산 DST가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가 2013년 5월 인도네시아에 도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육군이 타란툴라라고 부르는 해당 장갑차는 수출분 총 22대 가운데 11대는 국내에서 차체 제작과 포탑 조립을 진행했고 나머지 11대는 반조립 형태로 인도네시아에 보내 현지 업체가 조립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항공 분야에서도 현재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KF-21 이전부터 우리의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우리 공군 조종사 교육을 위해 개발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운영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T-50I가 2014년 인도네시아에 16대 수출됐으며 작년에도 6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 인도네시아 양국은 1995년 방산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6회 공군용 모든 무기체계에서 활발하게 방산협력을 진행 중이며 단순 수출입을 넘어 공동생산 및 기술협력 단계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방산기업이 해외시장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와 육해공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닌 것이고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요 자체도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당시 KF-21 개발 사업 미납금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에 나서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양국은 조만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도 인도네시아 기술자 약 40명과 조종사 2명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대규모 합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군 사령관 안디카 페르카사 장군과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남부 바투라자에 있는 전투훈련장에서 2022년 슈퍼가루다 실드 훈련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안디카 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인도네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우호국의 대규모 합동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린 사령관도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유대의 상징이자 이 중요한 지역의 군대 간 관계 성장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고 상호 간 역량과 신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년부터 매년 가루다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두 나라의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가 모두 참여하고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등 14개 국가에서 옵서버로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 훈련으로 바뀌면서 명칭도 슈퍼가루다 훈련으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가운데 열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아세안의 맹주인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남중국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이번 훈련이 중국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은 섬유 의류 산업의 공장 가동률이 70%까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2021년 당시에 섬유 산업은 60% 미만까지 침체됐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상반기 섬유 의류 산업의 수출액은 기성복 섬유실을 중심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수출액은 13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섬유업계 투자액도 상반기에 6.4%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는 365만 명으로 제조업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섬유 의류 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8년에 발표한 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한 로드맵인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우선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섬유 의류 산업은 2025년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연 15%의 수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기능성 의류 생산으로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섬유 의류 산업의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목표 실현을 위해 소재의 유통 개선, 개혁을 위한 매니저 연수 등 여러 활동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2022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의 인도네시아 지역 결선이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결선이 열린 이번 인도네시아 대회는 K-POP과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현지인들의 갈증을 드러내듯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롯데 에비뉴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관객 입장 3시간 전부터 공연 관람객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총 300여 개가 넘는 팀들이 접수해 예년의 기록을 훌쩍 넘었고 치열한 사전 심사를 통해 단 12개 팀만이 초청을 받아 인도네시아 결선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훈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은 대회 시작 전 축사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2년간 온라인 개최로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 다시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인도네시아 K-POP 팬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총 2시간여에 걸친 열띤 경연 끝에 JYP 신인 걸그룹 엠믹스의 0.0을 커버한 여성 7인조 그룹 마브로즈가 대망의 한국 결선엔 티켓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팀의 리더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해 나간다는 것이 설레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다며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K-팝 온 오프라인 한류 융합 콘텐츠입니다. 한류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한류 팬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목적으로 한 K-팝 팬 캠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올 K-팝 펜타클 뉴에라가 후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23만 5,24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7,072명, 완치 623만 5,244명으로 집계되어 2.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운수 통계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항공여객 수는 국제선이 전년 동기 대비 6.4배 늘어난 172만 명, 국내선이 58% 증가한 2,46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여객 수는 코로나 사태 안정으로 정부의 이동 제한 및 입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폭 회복됐습니다. 공항별로는 발리섬의 우무라라이 공항에 국제선 여객수가 전년 동기의 1,400명에서 34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북부 수마트라에 매단 근교의 쿠알라나무 공항, 동부 자바주 스라바야의 주안다 공항 여객수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선 여객도 2자릿수 이상 확대됐습니다.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공항발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36만 명이었습니다. 철도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억 1,680만 명, 지역별로는 자카르타 수도권 외 여객수가 9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수송은 철도가 15% 증가한 한편 해상수송은 주요 항구 중 하나인 스라바야, 페락 항구의 2자릿수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진행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 유일하게 초청받은 큐라티스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등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큐라티스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mRNA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관구 큐라티스 대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과 만나 코로나19 백신의 현재 임상시험 및 인허가 관련 사항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어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차관 일행이 큐라티스의 백신 생산시설을 직접 찾아 백신 생산시설 투어 등 관련 후속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달 1일에도 인도네시아를 방문, 인도네시아 식약처 관계자들과 만나 QTP104의 인도네시아 부스터샷 임상 진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큐라티스가 개발 중인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 백신 QTP101 사업이나 큐라티스 백신의 현지 직접 생산 등 사업 규모가 확장될 가능성도 예상되어집니다. 조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 백신 생산시설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사업 가능성이 열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QTP104 코로나19 백신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 개발 중인 차세대 mRNA 백신입니다. 기존 mRNA 코로나19 백신에 비해 적은 양으로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폴리에틸렌글리콜 성분이 없어 이로 인한 면역 반응 및 알레르기 반응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